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중 없이 말제 및 토론 등의 세미나를 사전 촬영한 후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세미나 영상을 달코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버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영상은 12월 1일 공개될 예정이며 영상 시청 후 후기를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음료 기프트콘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장애인 탈설과 자립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궁금해질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탈설과 자립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자립생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강조됨으로써 장애인의 삶, 즉 탈설 및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탈설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많이 알고 계시는 2011년 유명 도가니 사건, 2014년 형제 복전 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탈설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어 오고 그 이후 빠르게 시설 폐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탈시설, 자립지원의 패러다임과 사회의 변화에 맞는 탈설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 및 중장기 로드맵 구축 그리고 자립정책 제도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세미나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패널리스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의 주제를 발표를 맡아주신 대구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문배 정책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석사과정에서 탈설과 관련된 논문 수업 때문에 오늘 발제자로서 아주 딱 맞춤이시 싶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설 자립지원팀 박만원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 탈설 자립지원팀이 생겼죠.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구 전국 최초로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한사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권현미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강성봉 법인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열띤 토론과 주제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이신 정부의 정책국장님이 탈설과 자립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약 25분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 사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녹화 방식이어서 관련된 자료가 이제 저 옆이나 이렇게 보이고 계실 텐데요.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보통의 삶이라고 모두 100%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 보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밑에 이제 그림은 다른 스토리입니다. 시설에서 삶의 초반부터 아니면 삶의 중간에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큰 스토리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진 삶의 형태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탈시설의 의미이고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곳에서 점점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관련된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님들 그리고 관련된 학계나 여러 이 전문가분들의 토론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오늘이 이제 11월 13일인데요. 얼마 전에 두 가지의 토론회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탈시설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에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탈시설에 조응하는 법률로서 주거지원법에 대한 이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법체계 안에서 탈시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늦었지만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에 포함된 내용들을 모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로 이 시설과 탈시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정책 체계 안에서 탈시설 그리고 탈시설과 유사하게 이 개념을 포함한 듯이 보이는 이 여러 정책들이 어떤 현황이 있는지 지자체별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후에 좀 더 일반화된 탈시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쟁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탈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여전히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 주체들이 바라보는 탈시설이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내릴 거냐를 통해서 그러면 탈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해야 되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우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가장 그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의 한 형태인 거죠. 시설은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장애인 유형별 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보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생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이 세부 유형들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규모로 크게 또는 상대적으로 작게 장애인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집단에 대한 공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주의 하에서 이 복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법한 시설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이 시설 운영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속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용 실태나 서비스가 적정한지 그리고 인권 침해와 같은 내용들을 감독하고 이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개선 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책임주의 하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민간에서 대다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국가 책임의 임무를 대행하는
형태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이 그 시설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이제 퇴소하는 장애인의 현황을 어떻게 기본값으로 구분하고 있는가를 보면 실제 퇴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데 대다수 사망, 원가정 복귀, 다른 시설로의 전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의 희망으로 퇴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달구벌 센터와 같은 곳에서도 아마 여러 사례들을 마주했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가족이 계시는 경우보다는 안 계시는 경우에 탈시설이 더 지원이 더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탈시설을 하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시설은 내가 들어가고 내가 나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내어지고 내가 보내어진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도 이 시설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요. 거주시설들 개개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라든지 운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소홀히 다루거나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설이라는 그 서비스의 체계를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의 이제 특징들이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죠. 첫 번째는 집단성입니다. 한 곳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모여서 살아가는 형태가 지금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단성이 가지는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집단이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만 격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2016년부터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면서 사태가 있었는데요. 대구시립 희망원은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죠? 바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인 격리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가지는 지역사회와의 차단, 교류가 없어지는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격리성과 집단성의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소수의 관리, 지원을 하는 인력이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해야 되는 또는 조력하거나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설적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권력이 불평등한 가운데서 작동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권력 불평등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 선택할 수 있는 애초에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설은 비선택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의 이 피플 퍼스트 이 활동을 거의 만들었었던 패트워스 씨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거부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설은 우리 발달장애인의 꿈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주단체 연합회라는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애인만이 사는 곳. 그러니까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시설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장애인만이 사는 곳, 3명 이상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곳, 그리고 운영진이 정한 식단과 취침 시간을 지켜야 하는 곳, 성적 기호나 활동을 제한하는 곳, 나를 보조하는 사람을 내가 고르거나 바꿀 수 없는 곳, 종교나 신앙생활을 강요당하거나 제한당하는 곳,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저는 이 내용이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설 밖에 나와서 살고 있으면서 시설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이 탈시설에 대한 논의의 수준도 어떤 단순히 지금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장과 같은 형태도 이것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개념들이 나왔었던 의미나 배경들이 충분히 있고 지금 여전히 막다른 대안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립생활 주택들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자립생활 주택 역시 어떤 이 장기화되는 구조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전환 지원을 하는 곳이지만 시설은 마찬가지고 당연하고 이 자립생활 주택 역시 시설화될 수 있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 지역사회에서 있는 물리적인 위치만 갖고 시설이다 아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자립생활 주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까지도 우리는 탈시설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탈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혼란스럽지만 국제적으로는 정리가 이미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제 19조에서는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의 이 통합, 동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공간에 일정하게 사람들을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이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을 하고 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비준을 하고 이렇게 그 협약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들을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내게 되는데요. 그 유엔에서 각각의 이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피드백을 그 나라에 줍니다. 그 나라에 주는데 탈시설에 대해서 다 제각각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2017년에 2017년이 참 의미 있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는 대구시청 앞에서 희망원에 있는 분들이 희망원으로 상징은 되었지만 이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이 협약에 따른 그 국가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일반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그러니까 19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주시설 외부의 생활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삶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순히 건물이나 환경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삶과 생활 방식의 이 강요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IL 센터가 이 자립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분들이 나왔을 때 지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립생활 체험원과 같이 그 선정의 권한이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중증장애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 장벽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IL 센터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선정 체계에서는 사실은 이 기능적인 평가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장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수준의 개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고비용이 들어가는 특히 지적장애인을 비롯해서 의사소통 조건이 복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없다고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경증장애인 먼저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제를 두고 가정하는 것은 협약의 정신과 정확하게 반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중증장애인부터 오히려 나와야 경증장애인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경증장애인 나오고 중증장애인 나오는 그런 경우들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19조에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금에 있는 시설화와 같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 그대로 두고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시설을 폐지해 나가는 계획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탈시설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탈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만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권고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탈시설 정책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형태의 주거형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로 전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거의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를 이유로 특정하게 이 이름 붙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인 주거 형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누구와 어디에서 함께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지금의 그 자립생활주택, 제가 이제 자립생활주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의 한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더 넘어서야 된다는 논의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자립생활주택도 보면은 이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거를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이 방식이 적절하냐 아니면은 개인에게 주거에 대한 명의를 지원하고 제공하고 실제로 주거 서비스를 분리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적절한 지원과 이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다른 자립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립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본인이 모두 혼자서 스스로 다 하는 그런 의미의 자립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자립생활을 굉장히 잘 평등하게 의존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들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제 인프라를 만든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이 지금 한국의 탈시설 논의에서 많이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구축과 동시에 추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는 시설에서 나갔을 때 지금 당장 대안 없잖아, 지역사회 인프라 없잖아, 없죠. 실제로 많이 없죠. 없는데 그러면은 지역사회 인프라들을 갖추고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이제 희망원에 계셨던 이때까지 탈설 지원을 했던 분들과는 다르게 중증 중복 장애를 지닌 발달 장애와 함께 이 신체적 장애도 같이 있으시고 대다수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지역의 대구시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자립지원 시범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옴을 통해서만, 그분들이 나오는 과정, 그 안에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지역사회가 탈시설을 지원할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이걸 찾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거를 찾기도 어려우니까 구축되기는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지 뭔가 계속 미뤄두고 준비하고 그런 순간들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탈시설인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없어요. 없고 탈시설 관련된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드세요라고 이렇게 한 거고 탈시설에 관련된 법률도 없으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이제 이 여러 주체들에서 이야기하는 법률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탈시설이라는 언어가 쓰이긴 했습니다. 이 언어가 언제 쓰였냐면 제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그리고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 쓰였는데요. 한 5년 단위로 정부에서 범부처 간에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4차 때부터 쓰였던 거죠. 지금은 5차 계획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의 탈시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포함돼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4차 계획과 5차 계획을 보면은 4차 계획 때는 주로 탈시설에 대한 이 추진을 어떻게 했다라는 성과 지표가 아이센터가 얼마나 늘어났냐 이건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5차 계획에서 보면은 이 탈시설 지원에 대한 이 전담을 위한 탈시설 지원센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추세에서는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거주 시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변형돼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아주 거칠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선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주로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4차 계획과 5차 종합 계획은 평가를 할 만큼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계획대로라면 방향이 이 생활시설을 소규모화해서 시설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홈으로 대규모 거주 시설들을 전환시키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계획인 거죠. 근데 아까 이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방식은 탈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탈시설이 아니라고. 시설을 쪼개거나 아니면 시설을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위성 형태의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탈시설과 같이 병행돼서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이 자립체험주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제주 지금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 남구와 그리고 제주시와 이 개념을 다르게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통상 이제 주택을 제공받고 주거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이 목록을 보면은 지금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은 시범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내용,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 사업으로 돈을 실제로 투여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까만색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에 대다수는 관련된 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거나 아니면 확대가 필요한 어떤 통합 사례 관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크게 있는 것이 당연히 이제 이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나오셨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주거에 대한 내용이고 관련된 정착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돌봄과 건강 부분에 보면은 재정 지원에 대한 파트가 현저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지역사회 인프라들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 선도 사업 후에 많이 있지는 않다. 정확하게는 지금에 있는 사업들을 복지관이든 아니면 병원에서 일부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는 경험들을 구청 단위나 주민센터 단위에서 경험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떤 새로운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대폭 돌봄이나 건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로 가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의미가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돌봄의 가장 첫 번째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긴급하게 구청이 판단해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예산 주머니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예가 이 65세가 지나서 우리나라 법률 체계로는 활동 지원 제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분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남구청에서는 이 예산 주머니 예산을 통해서 이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내년 5월이 되면은 이 시범 사업의 내용들 중에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있는 긴급 돌봄 포함해서 이 내용들은 내년 5월 이후에는 사실 물음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서 이게 끊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가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금 탈시설 정책은 이 탈시설의 직접 책임 지원 주체에 대해서 여전히 공백인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언급을 4차 계획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립생활센터가 탈시설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확대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양적으로나 아니면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편성된다거나 이런 고민들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공적인 체계로 만들어지는 부상에 있는 이 탈설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실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어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그게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이든 아니면 다른 이름이든지 간에 지금 시설을 더 분산시키고 소규모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이렇게 가는 거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 보고들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가니 이후에 장애인 시설을 30인 이하로 짓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규모 시설들이 소규모 시설로 그러면 쪼개졌냐? 안 쪼개졌습니다. 오히려 30인 이하의 시설들이 더 늘어났고 공동생활 형태의 가정들이 더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역시 이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없었던 사업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이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의미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탈시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방정부에서 대구시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탈시설의 거의 그냥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가 수수시비 100% 들여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탈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들로 좀 많이 대체를 하고 싶고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 국회의원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 폐소자가 얼마가 되냐라는 걸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7,800명 정도가 나왔대요. 근데 여기에서 탈시설을 이유로 나온 경우가 얼마가 되냐라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탈시설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지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들 중에 탈시설 정책을 하는 지자체는 대다수 탈시설 정착금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면 지자체가 인정하는 탈시설 사유로 퇴소한 사람들은 그 인원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7,800명 중에 이 탈시설 정착금을 받은, 그래서 탈시설 사유로 인정된 인원을 보니까 3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100명 나오면 4명 정도만 탈시설 관련된 걸로 나왔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망, 병원 입원, 연고자 인도, 탈시설 전원,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현 주소를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7개 광역시도를 보면은 탈시설에 관련된 정책들은 이미 근거들은 사실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탈시설로 이름이 있든 아니면 자립생활로 이름이 있든지 간에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관련된 지원들이 일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 탈시설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6곳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6개 지자체의 계획들을 봤을 때에도 그러면 탈시설을 어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냐를 봤을 때 탈시설을 보통 3개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에 대해서 탈시설을 지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더 이상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들, 신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폐쇄하고
변화시킬지에 대한 계획들이 또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런 개인적인 탈설 지원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적인 탈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인 당사자의 탈설 경험은 조금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는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소개해 놓은 겁니다. 아마 당사자분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가족분이나 아니면은 조력하고 있는 여러 지원자 분들께서는 이거를 봤을 때 이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제목만 읽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의 현황이 이러한데 그러면은 앞으로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나타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타날 건가라기보다는 이미 나타났고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물리로 충분히 올라오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 거죠. 첫 번째는 탈시설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만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 탈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추세가 일단 기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 축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법률이 탈시설 지원에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남구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대구시 남구에 일단 이 구조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능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 역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내용이 주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 권리와 100% 맞닿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지금으로서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정한 주거와 그리고 관련된 돌봄, 관련된 건강 지원에 대한 내용들 역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서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권한 자체, 예산 자체가 일단은 많지 않고 그러한 권한이 구청에 많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확장되기가 지금 형태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탈시설 지원센터가 이제 이번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현실화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앙센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탈시설 지원센터를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의 통합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산하 또는 공익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방향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곳에 부서를 두고 기능을 하게끔 공적으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되고 있는 유형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전달 체계의 방식은 지역의 통합 돌봄을 협의체를 둡니다. 그래서 구청이 주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탈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을 통해서 심사 관련된 연계 개인별 지원 계획 세워가지고 민간 관련된 곳들에 이렇게 인프라를 연계하겠다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한 차례 조금 정리된 것은 2018년에 그 복지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의논이 되었던 바는,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도 이렇게 읍면동 구청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그렇게 공적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10년이면 10년 목표를 가지고 탈시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강하게 작동하는 체계가 임시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읍면동 구청 체계로만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지원센터를 둔 가운데에서 구청, 주민센터 이 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민간 위탁이죠. 뭐 우리나라는 민간 위탁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설 폐쇄와 이것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존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기존 직원들이 재교육을 받고 다시 투입이 될 건지, 아니면 또는 다른 이제 시설들로 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러한 고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노동의 형태가 실제로 지역에서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방향이 회동기, 확대기, 전환기를 거쳐서 도약기로 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약할지는 국가가 얼마나 본인 책임을 가지는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본인 책임을 더 높이는가에 따라서 도약하는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주도의 탈시설, 그리고 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탈시설, 추가적인 시설화 조치들로 탈시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신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야 된다. 이거는 신체장애 중심이나 경증 중심의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시설화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법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말고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말고도 여러 곳에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탈시설 보장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주도의 공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편적인 주거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 신청해서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권리를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신적 장애 중심의 탈시설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는 방식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시설협회에서 있었던 주거지원법에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이라는 이름을 장애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되 장애인 주택의 유형을 한 6가지, 7가지로 나누어가지고 다시 재배치시킨다는 게 내용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비판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이 무슨 권리를 가지냐고 해서 거기서 무슨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인원이 분산되는 건 알겠는데 무슨 근본적인 변화가 있냐는 거죠. 이 비판이 주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주거형 수용시설에 대한 폐쇄와 탈설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논들, 고민들을 갖고 자유글벌센터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같이 근무하시는 곳이 시설이시든 아니면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든 당사자시든 가족이든 간에 이런 대전제들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거주설의 특징, 집단성, 경미성, 권력 불평등성, 개선적성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설과 탈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의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탈설 공고로부터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설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탈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도 정리해 주셨고, 또 탈설 자립생활 보장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우리나라 탈설과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나가야 될 방향을 아주 전향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25분 얘기하려 했는데 아주 충분히 쓰셔서 그 덕분에 이제 나머지 패널 분들이 좀 시간이 제약이 있겠는데 죄송합니다만 8분 길어야 10분 안에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의 박만원 전문가님께서 대구시의 장애인 탈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유현평만 의원입니다. 편집하니까 좀 잘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토론의 자리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다들 또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쟁점이 있는 그런 관심사들이 높은 그런 그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찬반의 얘기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아, 이제 헬멧 쓰고 가야 되나? 아니면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또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그 망설여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 참 잘 들었고요. 우리 시의 이 탈시설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그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장애인 정책이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장애인들의 삶이라는 건 더욱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님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가야 될 것인지 누구든 함께 태어났으면 함께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좀 평등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결정에 의해서 좀 자유로운 삶을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그 녹화로 이루어지는데 10월 13일이죠. 2시부터 곧 2시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정책 관련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회가 미리 잡혀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됐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좀 좋은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론 앞서가지고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비장애인들이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특히 장애인 시설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격리돼야 되고 이분들 함께 생활하고 이러면 자신들이 불편해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정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그 발표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언론 기사를 몇 가지를 실어봤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제임스 콘웰 박사 초청 세미나도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탈시설하면은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라는 이런 연구.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8개 부분에서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다행히 이제 조례를 만들어지고 해서 앞으로의 변화들을 지자체 수준에서도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시의 탈시설 정책입니다. 탈시설 정책을 만들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 탈시설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는 서비스 진입 체계를 준비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구시의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경과인데요. 간략하게 보시면은 15년도에 1차 탈시설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0월에 탈시설 전담 조직이 신설됐죠. 우리 시에서 스스로 이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희망원 문제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졌다는 데에서는 좀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2월에는 시민마을이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또 작년 6월부터 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 계획을 시행하고 난 뒤에 탈시설 하신 분들이 131명 정도. 그리고 자립생활 주택은요, 당초에 10개소였는데 지금 41개소. 남구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함께 포함한다면 61개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노력을 하니까 1차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분명히 그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15년도에 1,500명이 넘던 시설 장애인들이 2020년
9월 기준인데요. 1281명으로 약 16%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5년대에 체험원 몇 개와 가정 몇 개로 시작했던 주거 지원 정책들이 올해 보니까 61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61개소 중에 이제 20개소가 남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선도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내년 말에 종료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사 자립적 착근 지원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0년 올해까지 106명에 대해서 8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2차 탈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명 이상의 내년에는 탈시설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이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하는데요. 1차 계획에서는 100명이었던 목표를 2차 계획에서는 250명으로 그리고 인권 침해라든가 회계 부정과 관련 없이 자발적인 거주시설의 변화 사업을 통해서 최소 1개소 이상을 변환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160억 정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과제들은 3대 정책 과제와 16개의 세부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자립지원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광주에 대한 자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본다 하면 서울시가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예산 사정이 많이 좋지도 않지만도 다소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요. 지금 아마 그 유인물이 PPT 자료가 나오고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나면은 장애인 분야가 제주시와 우리 대구 남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당시에 노소리 시설인 희망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장애인 분야의 좀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하필 노소리 시설인 희망과 함께 엮어서 가다 보니까 좀 시작부터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고 하고 있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자체 수준에서 탈설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가 근거 법령이 없다는 거죠. 20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도 거의 반은 법률을 제한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요. 탈설 근거와 관련되는 이 법령 개정 노력들은 잘 보이지 않고 활동 지원과 관련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예산의 확보입니다. 뭐니 해도 진짜 돈이 있어야 정책들을 하는데요.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근거 법령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관련되는 부처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 지원을 해달라. 어떤 특정한 항목들을 정해서 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 탈설 정책에 대한 50% 이상의 포괄적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제자께서 이제 주요 쟁점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시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인데 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좀 필요하긴 하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탈설 정책에 대한 의지도 좀
그 컨셉도 없는 상태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미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선도 사업으로 2년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도 이 근본적인 탈설 정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종료 후에는 그러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프라는 자연주택을 10개소로 늘려놨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대구시에서 책임져라, 남구에서 책임져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전까지 이런 국비 지원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탈세 지원 센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분명히 그 탈세 지원 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탈세 지원 센터를 통해서 자립주택에 대한 서비스의 질 관리라든가 또 공적인 부분에서의 자립주택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맡기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이제 많지는 않다 하더라고요. 일부분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내년에 중앙센터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중앙센터는요, 지역센터가 좀 만들어지고 지역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중앙센터가 이후에 만들어진다 하면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지역센터가 없는데 중앙센터를 먼저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지부에 출장 가신 저희 팀의 공무원한테로 가시면 지역센터가 빨리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설 변화 사업과 후속 대책인데요. 탈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도 미국처럼 시설 폐지법이라든가 좀 강력한 법들이 있어가지고 좀 완전히 그 전환적인 그런 사고들로 좀 시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요, 2차 계획에서는 문제시설뿐만 아니고 자발적인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계획안에도 복지를 분명히 그 정책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설 변환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환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안전 보장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시설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 변환 정책을 시설 변환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게 시설 변환을 위한 과도기적인 인사라든가 행정, 재정상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 그리고 대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 변환 시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복지부 지침을 보면은 이 장애인 생활 시설이 변환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계획을 시행하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시의 정책들이 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아이센터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오늘 같은 이런 토론들이 좀 활발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장애인들의 시설에서의 생활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왜 함께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를 대표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저도 최선 다해서 다시들 정책이 우리 대구시에서 열심히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에 따른 변화 말씀해 주셨고, 또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도 소개해 주셨고,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 정책 문제점도 짚어주셨고, 또 발제자가 제시하신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또 수동적인 속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참석하기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은 한사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권현미 센터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진짜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7분. 예,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현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미나의 발달장애인 당사자회에서 실제로 대구 발달장애인연대와 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발달장애인 동료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들이 모여서 시설에서 자립할 때는 경험 이야기와 고쳐야 하는 것, 정책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조시설이나 외국에서 보조시설이나 보조시설의 공통점이 첫 번째,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많이 모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먹을 시간, 잠자는 시간, 외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성교제랑 결혼, 종료사랑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해서 거주시설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도서관 내 부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거주시설에서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동료들에게 시설에서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사는 한 3년 된 이재든 씨는 통장 정리를 하는데 내가 엄마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녁에는 밥은 너무 일찍 먹어서 배가 고픈다고 하고, 내가 싫은 것 간식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안 먹으면 내가 간식을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9시가 되면은 텔레비전을 꺼집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보육원에서 사다가 자립하는지는 7년이 돼서 서인생 씨는 시설에서 살면서 하는 것도 없고 해주는 밥만 먹고 밖에서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장인들이 다칠까봐 바깥 방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늘 혼자서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것이었습니다. 장인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앉아서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지는 10개월 되어야 된 지인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살면서 결정한 게 필요한 게 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늘 우리를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건 사려면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을 잊어먹으면은 그 선생님이 그걸 왜 잊어먹었냐 하면서 혼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늘 선생님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보조시설에 사는 동료들이 3명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함께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었는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있냐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슬프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못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끔찍하기도 하고 당장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여기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산호한 사람도 있었고 겪던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거의 300만의 명이 아직도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장애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나요?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면은 활동 지원사가 필요하고요. 편의시설에서 잘 될 수 있는 집이 구하고 싶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또 필요합니다. 매에게 많은 의사소통 지원을 휠체어가 신발, 의자, 침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거처시설에서 지어주고 밥도 주고 해서 편하니까 좋을까요? 내가 언제 먹는지 언제 쉴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립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밥 먹고 자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은 무엇인지 잘 모르나 당사자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립 정보를 쉽게 편하게 언제든지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이대pen 씨가 말했습니다. 자립한다고 말할 쉽게 자라가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자립을 생활에서 대해 이야기도 들어도 잘 모른다고 계속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경험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거 자립을 하고 싶은 준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에서 들어갈 때도 내가 내 맘대로 선택을 못하고 시설에서 나갈 때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가야 되고 연습을 하고 준비하면 못하면서 이 정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뺏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워하나 주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연결하고 동료들이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넓히면서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서 사는 게 외롭지 않게 활동 지원 시간을 발달장애들의 특성에 맞는 조사표와 시간마다 주변에 외롭지 않아야 하고 혼자서 있는 시간에 줄여서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2명이 살 수도 있고 3명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주 형태와 있어야 합니다. 거주시설에서 자립한 조대씨는 2년 차인데 시설에서 살 때부터 주변에 항상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고 사람 자립하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나왔지만은 외로움을 없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장애인들의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게 되었고 작년에는 컴퓨터니어의 케어의 시골 사업이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시골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않았는데 내년에는 11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11월 12월까지 해서 다양한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내가 내 동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거사업이 종료되면 동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주는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걱정은 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을 한번 끝나는 것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필요한 서비스라 지원이 계속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언제든지 당사자가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보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할 일은 발달장애인들이 만 65세 넘어도 활동지원서가 계속 받아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은 100시간마다 자기 유형을 10시간에 바꾸면서 살아갈 수 없어야 합니다. 정보자는 지자체가 정보는 만 65세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활동 지원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법을 조사표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정보를 유형별형마다 조사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필요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립혼자는 사는 게 아니라 자립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는 다양한 주거 형태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주거를 보장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생활계비가 떨어지면 안 들어오고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가족이나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보를 보양할 의제를 없애야 합니다. 세계 보장을 해주세요. 발달장애인은 개인마다 서비스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람마다 필요한 지원의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평생의 지원 계획을 세워주세요. 발달장애인들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도 있고 소득도 줄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정보를 보수의 자리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야 합니다. 이 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누구나 내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누구와 살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지에서 살다가 지역사회로 자립한 분들의 증언을 소개해 주셨고 왜 아직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주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이 탈시적 자립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말씀해 주셔서 참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 영상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편집하실 때 그 41페이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해야 할 일과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표를 만드셨거든요. 요거를 한번 자료 영상으로 같이 띄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남재단 법인의 강성봉 사무국장님께서 청남재단의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추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는데 요약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암재단 사무장 강성봉이라고 합니다. 이 비대면 이 토론회가 상당히 어색하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점점 국민화되어서 지역사회 탈출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결국 거주시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차별과 인권의 침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사회와 차단시키고 더 고립되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루빨리 탈시설, 거주시설에서 나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한번 꿈꿔봅니다. 청암재단은 2015년부터 탈시설 공공화 선언을 하고 2017년에 내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거주시설을 탈시설을 진행하면서 거주시설 폐지까지 선언을 하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탈시설과 관련된 현황 및 좀 평가를 하고 향후 거주시설 폐지와 관련된 입장과 향후 계획들을 간단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암재단이 어쨌든 2015년부터 내부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26분이 지금 5년간 탈시설을 지역사회에 하게 되었고요. 목표는 50명을 잡고 했지만 많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뒤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도 탈시설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거주시설을 당시 저희들이 보면 2개 시설 전체 거주자 인원이 당시에 19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원이 144명입니다. 2개 시설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53명이 현재 5년간 줄었고 원가정 대소 자리 사망 비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신기술 입소가 한 10년 전부터 제한이 되고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 보니 사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비율이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단기체험 그리고 지역 아이센터와 함께 계속 자립을 위한 조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55명 이상을 탈시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부 토론과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과를 본다면 좀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26분이라는 이용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자체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계속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또 나가신 분들을 보면서 이용인분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도 탈시를 하겠다라는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용인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탈시를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들의 경우도 내부 처음에 탈시설이 고용의 문제가 접근되다 보니 좀 힘들어하는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인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탈시를 되더라도 종사자 고용은 무조건 보장하겠다라는 입장들을 함께 토론하고 결론을 좀 도출하면서 지금은 종사자들도 어찌됐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극성을 좀 띠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단은 재단 기본 재산의 한 20억 가량을 어찌됐건 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속도보다 지자체 속도가 여기 대구시에 계시죠. 속도가 사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좀 늦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은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탈시를 나오고 싶어도 주택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한 2-3년, 최근 2-3년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 우선 급한 대로 체험업을 자체적으로 3개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역사회 IL센터에 협력을 해서 탈실 자연주택을 3채를 구입해서 지역사회와의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적 운영을 저희들이 장기적 목표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용의 문제, 그리고 시설법인이 아닌 이제는 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지닌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낯생활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한계는 앞에서 언급했죠. 결국은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그 시설법인이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탈시설 추진하면서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법인들도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또 가장 큰 인권은 노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 고용의 문제들이 또 종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이 탈시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는 데서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26명이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는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수가 많이 저희들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그 2018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나갈 자율주택이 없어요. 결국은 그게 희망원 사태가 터지고 일순위로 어떤 희망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자율주택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가 밀려버리는 이러한 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용분들이 아직도 안에 많이 계신다. 이걸 빨리 좀 풀어야 될 숙제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결국은 국가 지자체가 어떤 지원과 계획들이 없어서는 이게 좀 근본적 한계가 노출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설법인과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센터 그리고 지자체 간의 이 상호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시를 하게 되면 해가 쌓이면 자료가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리고 서로가 정보가 공유되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들이 지역사회에 좀 뿌리내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 5년을 평가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법인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다라고 한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는 연구자들 반대가 또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또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자들 반대에서 당사자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을 올해부터 만나면서 저희들은 시설 운영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밝힌 재단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탈시설 지원 사업을 청원재단은 향후 5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모든 이용인들을 탈취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저희들은 시설법인은 거주시설 2개의 시설을 다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오늘 좀 밝히고자 합니다. 난 여기에서 두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제는 아직도 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기 힘든 이용인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65세 넘으신 노인장애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과 체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법인이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서 단순히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단체와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건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종사자 고용 문제입니다. 종사자 고용 문제도 어쨌든 거주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종사자 고용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지자체와 향후 끊임없는 또 논의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말하는 점은 국가는 결국 아까 앞에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는 하루 빨리 관련 재정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른 예산 지원을 국가청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루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대구시는 옆에 우리 정책관이 계시지만 지역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겠다. 저희들 같은 법인이 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법이 있고 두 번째 지역사회 어찌됐건 장애인 단체들과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지자체도 다 지자체에 비해서 탈출에 대한 계획들이 2차 탈출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강역시에 비해서 대구시도 의지가 높다. 이 3자가 어찌됐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의지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어쨌든 이 탈시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들을 대구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마무리하면서 청암재단은 어쨌든 공익이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장애인 인권 문제 그리고 비리 문제로 공익이사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한 15년 지났지만 아직 여기까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생각하고 향후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좀 늦었다 생각했을 때 좀 빠르다고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은 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탈시설 정책에 임하고자 합니다. 공익적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암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공공하는 기본이고 시설 장애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간다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종사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탈시를 지원하는 역할들이 내 노동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거고 거기에 청암재단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암재단 탈시설 자립지원 현황 또 향후 계획 그리고 이런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성과와 그리고 그다음에 공차관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또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바라는 점 그리고 나름 청암재단에 계신 분으로서의 다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암재단은 어디보다도 공격적이고 어떤 급진적으로 시설을 폐쇄한 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적은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탈시설하면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이제는 지역사회 가족과 살면서 자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탈시설 과정에서 우리 청암재단에서 지역해 준 것처럼 지금 시설의 종사자의 그런 고용사항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도 책정이 되게 되고 이 탈시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앙 차원 또 지방자치단 차원의 그런 법령도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달구월 장애인 자립생활 같은 자립생활 진흥에서 자립생활 주택을 넘어서서 탈시설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 발제자들도 적절히 지적했던 것처럼 전향적인 방향,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발표해 주신 정우배 국장님 그리고 지원 토론해 주신 박만원 전문가님 또 권현미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성봉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좋은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달구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윤수동 소장님이와 지원국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자립생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